더티 버블 미디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낸스 US가 이쪽에서 제시하는 이제 의혹의 내용은 이제 이겁니다. Is Binance US a fake exchange?라는 거고요. 바이낸스가 미국에서는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낸스 US라고 하는 독립법인을 만들고 미국에 바이낸스 본사와 바이낸스 US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바이낸스 US는 바이낸스의 상표권만 취득해가지고 그 브랜드만 가져가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바이낸스 US와 바이낸스 간에 이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지갑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요새 보고 있는 게 바이낸스 화면이 바이낸스 US가 짧게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US가 이거 페이크 아니냐라는 거고 그 근거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바이낸스로부터 바이낸스 US로 흘러가는 자금 흐름이 포착이 된 계좌, 그러니까 월렛이 있었고, 또 반대로 바이낸스 US로부터 바이낸스로 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커밍그 돼서 자산이 니꺼 내꺼 가리지 않고 바이낸스 US 고객과 바이낸스 글로벌 고객이 자산이 뭐 구분이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실상 겉만 다르지 속은 한 통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걸 왜 US를 왜 미국에 갖다 놓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규제의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 한 걸로 이거 리포팅하는 쪽은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게 볼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UD란 말, 자꾸만 바이낸스 FUD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FUD를 조장한다라고 얘기하죠. FUD가 Fear, Uncertainty, Doubt인데 그걸로 인해서 Fear의 이제 공포에 휩싸여서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인 매매를 해서 이제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FUD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Certain, 분명한 데이터,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한 자료가 있으면 되죠. 그게 뭐죠? 감사를 받으면 되죠. 괜한 말도 안 되는 Proof of Reserve. 자, Proof of Reserve는요, 히스토리예요. 스냅샷. 그러니까 땡전 한 푼 없는데 나 오늘만 돈 좀 빌려줘 해서 하루만 빌렸다가 쓸게. 그래서 옆에 사채업체에서 돈을 막 빌려요. 그래서 돈 한 2억, 보증금 2억이 있는 것처럼 보여준 다음에 돌아가요. 그럼 내일 다시 이거 다 갚아요. 즉 날짜가 있으면 이 순간, 이 순간에 얼마가 있었다. 이게 프루프 오브 리저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감사했던 회계감사 회사에서 이거 정식 감사 의견이라고도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뭘 한 거냐면 회계감사를 한 게 아니라 회계법인에게 통상적인 회계감사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요청한 어떤 회계 업무에 대해서 그냥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죠. 이렇게 프루프 오브 리저브라고. 이거는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공식 용어가 아니고 그냥 이쪽 바닥에서 붙인 이름이고요. 그래서 마치 이게 뭔가 이 회계감사나 이런 업계에서 공신력이 있는 정식적인 감사 절차인 것처럼 사람들을 혼동하게끔 만드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돈 아닌 거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이런 일 누가 많이 합니까?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돈 따봐 이렇게 쫙 보여준 다음에 자기 돈 많은 것처럼 과시하고 해서, 특히 배우자, 결혼 사기 이럴 때 많이 하죠. 아니면 뭐 다른 사기를 칠 때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 돈 많은 줄 알았어. 이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나 사업하는데 돈이 조금 필요해. 그래서 막 빌려요. 나중에 러버풀, 즉 딱 시점에서 그 빌린 돈 안 갖고 도망쳐버리죠. 자, 감사를 받으면 됩니다. 회계감사는 특정 몇 날 며칠에 앞뒤 전후 관계없이 이날 이 순간에 얘네 회계 시스템에 얘가 이만큼의 뭘 가지고 있었어, 자산을 이만큼 들고 있었어,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계감사는 대차대조표, 대변과 차변에서 자산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서 가져왔는지 연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거를 대비해가지고 맞춰보죠. 그래서 숫자, 양쪽의 숫자도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추가되야 되는 게 뭐가 필요하다? 첨부 파일이 필요하죠. 증빙. 그래서 1, 2, 3, 트리플 엔트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니까 회계 이것마저도 또 스냅샷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즉 어떤 히스토리 이력을 지금 최종 오늘 어느 기업에 이제 회계 자산, 그러니까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자기 자본 또는 자기 돈으로 샀거나 빌려서 샀거나 하는 게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본과 부채, 그다음 자산. 그래서 요거의 관점에서 현재 상태를 쭉, 그러니까 이제 뭐 1년 지다, 1년 동안 쭉 해서 이런 결과를 쭉 내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년도의 결과값이랑 비교해가지고 뭐 분기 손익,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도 히스토리 서머리가 하는데, 이 서머리도 2022년 12월 기준으로 했으면 여기 2021년 12월 기준으로 나온 게 하나 있어야겠죠. 얘랑 비교해서 델타값, 차이값 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요? 단기 순이익, 단기 뭐 매출 뭐 이런 식의 성과 같은 것들도 나와야 되죠.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개 기업이 아니면 이런 부분까지 다 공개할 필요가 의무는 없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고 이거를 공시할 거냐 말 거냐는 별개의 문제더라도 전체 데이터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이걸 공개는 안 하더라도 회계법인은 알겠죠. 이 내부의 회계 사정을. 그러면 이제 의견을 주는 거죠. 비공개 기업이지만 뭐 잘 하고 있다, 회계를 잘 처리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uncertainty와 doubt을 certain하고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만들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바이낸스죠. 바이낸스가 이걸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퍼드는 누가 만들고 있다? 저 같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죠. 이제 이런 바이낸스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퍼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이낸스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죠. 바이낸스가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절대 못 하겠죠. 언제나 최후까지 거짓말을 하듯이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는 범인은 끝까지 부인을 해요. 수갑 차고 들어가기 전까지 부인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 말만 믿어서는 안 돼요. 정확한 상황을 봐야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오늘 또 뭐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이제 트위터에서 제가 북막한 거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자, 예전에 SEC에 있었던 이제 존 리드 스타크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게리 갠슬러 SEC 의장이죠. SEC 의장이 한 말을 인용해서 트윗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I believe that securities rules is quite robust and covers much of the activity, not only of the tokens but particularly the intermediary in crypto securities. 그러니까 기존 증권거래법 손볼 필요 없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로버스트하다,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이 크립토 토큰들 뿐만 아니라 그거를 취급하는 인터미디어리까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충분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증권법은 역사 전통이 길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증권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 답글을 달았어요. 답글을 달았고요. 그래서 이미 몇 년 전에 SEC에서 관련된 가이드 문서를 공유했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건 설명드렸죠. XRP나 이더리움이 여전히 증권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설명드렸던 건데, 이게 아마 2018년도 말인가쯤에 나왔던 걸 기억해요. 근데 최신 업데이트가 보면은 2019년 3월로 돼 있는데, 에어프릴 2019년 4월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지금부터 한 3년 전, 3, 4년 전에 나왔다는 얘기가 되죠.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 자, 여기서 Investment Contract가 얘기하는 거는 증권의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주식, 유가증권, 채권, 그 다음에 투자계약. 거기서 얘기하는 이 투자계약입니다. 이 투자계약과 관련된 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게 하위라는 오렌지 회사가 예전에 땅을 팔아먹으면서 그 땅을 판 지주로부터 다시 임대를 하고서 그 임대 수익률을 일부 지주들한테 이제 수익을 공유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싸게 임대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단순 임대 사업이 아니라 임대 계약이 아니라 이제 투자 계약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었죠. 그 하위라고 하는 회사와의 그 소송 결과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례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토큰을 마치 이제 증권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제 엊그저께 그 레이븐 토큰에 갑자기 댓글이 많이 달렸던데, 그 댓글을 다신 분들 어떤 구독 그 이제 문자 분들 중에서도 이 증권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한번 이 문서를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끝나시면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은 제가 중간에 보고 또 시간 조절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Introducing Output Builds. 요거 재밌는 내용이에요. 요거 재밌는 내용입니다. 자, 핸드캐시에서 Output Builds가 뭐냐면, 여러분들께 그 UTXO 설명드릴 때 UTXO를 마치 하나의 액면가를 가진 동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액면가를 지닌 동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전이 이제 1원, 50원, 100원, 500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금액을 만들려면 이제 얘네들을 모아서 정확한 이 현금 셋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3,215원을 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것들 여러 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아니면 이제 지폐도 마찬가지죠. 지폐도 1,000원 있고, 우리나라 이제 10,000원 있고, 50,000원짜리 있죠. 10,000원, 50,000원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을 유사하게 만드는 게 아웃풋 빌드예요. 그래서 핸드캐시에서는 UTXO를 이제 어떻게 만들겠다? 정해진 딱딱 정해진 크기로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만약에 5234 사토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로 2000 사토시짜리를 뭔가 영상을 하나 구매했어요. 그러면 2000 사토시가 이제 이 그 영상 서비스 OTT 회사로 가겠죠. 서비스 업체로. 그리고 거슬림 돈 얼마 받습니까? 3234 사토시를 거슬림 돈으로 받죠. 근데 이때 이렇게 기존의 비트코인 UTXO 기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5234가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000원짜리 UTXO 5개, 그 다음에 100사토시짜리 2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 액면가를 지닌 어떤 규격화된 UTXO 단위를 아웃풋 빌드 개념으로 쭉쭉쭉 나눠서 우리 원래 단에 우리가 코인이 있으면은 뭐 5000 사토시짜리 몇 장 곱하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 방금 했던 요 내용은 뭐랑 비슷할까요? 뭐랑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얘기했던 거 여기 보완해서, 자, 투명하지만 은밀해, 이 부분이랑 유사한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여기 A new key pair should be used.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아웃풋 빌드를 새로 다 만들고,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이 쓰기 편하게 그냥 규격으로 나누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기마다 다 새로운 키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보면 이게 사실 내 지갑에 이렇게 있지만 나는 내 지갑 안에서는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지만 얘네들은 블록체인에 가깝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다 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금액도 다 차이가 없죠. 자, 여러분들 은행에서 계좌 인증할 때 보면은 1원 입금하죠. 1원 1원 입금하고 입금자 뭐 뒤에 입금자가 1, 2, 3 이래서 요 입금자 번호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원이 입금된 거는 다 이거 은행이 입금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이 UTXO의 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계속 금액 자체가 하나의 식별 코드처럼 쉽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추적하기 좀 쉽겠죠. 그런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자, 그 다음에 아트사커님께서 질문 주신 거 프라이빗 키 없이 법원의 명령으로 코인 이동이 백서를 위반하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원래 있던 기능의 복구라고 보면 될까요? 여기는 백서에서는 명확하게 표현은 안 돼 있어요. 명확하게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자,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거는 저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서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써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읽었을 때 그 부분 캐치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죠. 자, 근데 죄송합니다. 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조금 잠기네요. 자, 이거는 프라이버시 세션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프라이버시 세션을 보시면 신원 부분이 파이어월드 돼 있죠. 신원 부분이 파이어월드 돼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게 이제 메인넷이죠. 이미 우리는 가면 거래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거래소에다 코인을 맡기면 거래소가 우리 키를 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우리 키를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거래소가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거래소에서 산 이 비트코인은 누구 거죠? 이거 누구 거죠? 당연히 제 거죠? 자, 이미 우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키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살고 있어요. 단순히 키만 보면 거래소 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법적으로 이 코인은 제 코인이죠. 그래서 달라고 하면 이 거래소가 주죠. 저한테. 대신 이제 키를 그대로 주는 건 아니고 내 키를 이제 편의상 반법적인 측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키로 보내주는 월렛으로. 네. 원래 있던 기능을 복구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비트코인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를 하시는구나. 자,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네트워크인데 편의상 하나의 그냥 이렇게 박스로 있는 마치 서버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계속 지워지지? 자, 요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비트코인 네트워크면 이 비트코인 코드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어떤 변경사항이 없어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에 룰 체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룰 체인지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일종의 블럭 사이즈를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이 룰 체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프로토콜이 변경되는 거는 문서의 그 양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A라는 글자가 오면 이거는
트랜잭션이다. 뭐 비가라는 글자가 오면 얘는 블락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암구어, 이들만의 소통을 하는 어떤 이 내용에 그런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다루는 룰을 바꾸는 거예요. 룰. 그 중에 하나가 블록 사이즈인데,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취약했을 때, 보안이 취약했을 때는 디도스 공격 같은 거에 취약했었어요. 그래서 블록 사이즈의 크기가 1MB 이상이 되면 1MB 이상이 되는 녀석은 아마도 공격일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받지 말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트랜잭션이 1메가워치가 거의 쌓이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특별히 포크 같은 게 발생할 이유도 없었죠. 그러니까 1메가보다 큰 블럭, 작은 블럭 관해서 차이는 이 프로토콜 차이가 아니죠. 그냥 이 1메가짜리를 받을 거냐 말 거냐를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룰이라고 그래요. 룰. 또 한 가지는 뭐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었는데, 트랜잭션 스피드. 트랜잭션 스피드는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트랜잭션. 그러니까 블럭이 아직 채굴이 안 됐어요. 블럭이 채굴이 안 되는데 이 블럭에 채굴되기 전에 메모리 풀이라고 하는 멤풀에 올라가 있거든요. 멤풀에만 있는 트랜잭션 아웃풋을 쓰는 거예요. 그거 또 써요. 또 써요. 그러니까 하나의 블럭이 채굴되기 전에 이미 생성됐다가,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이론적으로는 1000세대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맥스 앤세스터 트랜잭션 값을 이 1000이라고 하는 요걸 트랜잭션 스피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20으로 하든 500으로 하든 그 자체가 그 개개인의 트랜잭션 요 하나하나가 틀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블록도 마찬가지예요. 블록도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트랜잭션을 담아서 사이즈는 클지언정 여기 있는 모든 트랜잭션이 다 밸리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트랜잭션의, 그러니까 프로토콜의 변경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율적으로 일시적으로 규칙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규칙, 룰. 이거는 일종의 프로토콜이 아니라 이 마이닝을 운영하는 규칙인 거죠. 프로토콜이 아니라 마이닝 운영 규칙이에요. 마이너들 간에. 자,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건데, 이번에 법원 명령으로 코인을 이동, 그러니까 법원 명령으로 코인 이동은 아직 먼 얘기고요. 먼저 프리징이 먼저입니다. 프리징. 법원 명령으로 인해서 블럭에 있는 특정 위치에 있는 이게 이제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얘를 프리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프리즈 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 트랜잭션을 스펜드 하려고 하는 트랜잭션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채굴을 안 해주는, 억셉트를 안 해주는 거죠. 이 트랜잭션의 내용 자체가 틀리거나 이렇게 프로토콜을 바꾸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형식이 어떤 왜냐면 기존 시스템에서는 그냥 이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뭐가 바뀌게 되냐면 이 비트코인의 실제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 마이너들에게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얼러트, 그 다음에 노터리, 요 공증인, 법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법원이 있죠. 법원이 이제 커트라고 할까요?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은 규격이 안 돼 있죠. 규격화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비트코인의 디지털 규격화해서 법원 명령을 디지털라이즈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공증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 명령이 표준화된 비트코인 내 전산 명령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전산 명령에서 가리키고 있는 특정 트랜잭션이 있죠. 얘를 프리징 해라 라는 명령을 받으면 그거는 기존 프로토콜의 변경 없이 그냥 이 트랜잭션은 째끼는 거예요. 이거는 적용 룰인 거죠. 룰. 프로토콜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소프트웨어는 변경을 안 해요. 안 하고 이때면 이걸 운영하는 주변 인프라를 개발한 다음에 이제 특정 트랜잭션이 발견됐을 때 얘는 멤플로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스펜드 하려는 트랜잭션이 오면 얘를 리젝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 얼럿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백서에도 있었죠. 얼럿. 요거는 얼럿은 캘큘레이션 할 때 나오죠. 그 다음에 백서에는 직접은 안 나오는데 사토시가 그 포럼에서 논쟁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금이 도둑을 맞으면 납으로 변하고 그 도둑이 금을 다시 돌려주면 그때 다시 금으로 돌아온다. 자, 이런 시스템을 한번 상상해봐 라고 하면서 사토시의 머릿속에는 예전부터 있었었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됐어요.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거나 공감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트위터에서 핫한 거는 노르웨이 호들러넛과의 재판에서 이제 크레이그 박사가 이제 항소한 게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라운드 2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2에서는 이제 케빈 에어가 그 2차전에 대한 어떤 예상으로 얘기한 거는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즌드 네, 시즌드 네, 숙성된 성숙한 판사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오슬로에서 했었던 건 이제 주니어 판사였고 이번에는 이제 연륜 있는 판사들이 하기 때문에 좀 더 균형 잡히고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너무 심플한 건데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만 못 믿겠어. 여전히 사토시가 아닌 것 같아. 사기꾼일지도 몰라.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서명을 안 했다고 명백한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참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지. 다들 크리스마스 연말 계획 좋은 계획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윤석희님 감사합니다. 늘 라이브는 처음이시라고요? 예. 그전까지는 어차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뭐 코인이라든가 알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관심 자체가 없었거든요. 좀 뭐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초창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든 아니면 실제로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든 아니면 단순히 취미라든가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사회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어떤 관점에서든 이 내용을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고 남들보다 좀 한 발 빠르게 올바른 정보를 이해해서 좀 앞서 나가실 수 있다면 어떤 면으로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를 드리겠다라는 취지에서 보면은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좀 콘텐츠 소재의 범위를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발행량 2100만 개의 이유에 대해서 닥터 크레이그 라이트로부터 언급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소스가 있을까요? 2100만 개.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1이라는 숫자가 핵심입니다. 사실 저도 정확하게 왜 이제 2100만 개로 딱 떨어지는지까지는 모르고요. 근데 이제
일단 최초의 방만기에서는 블럭당 50개가 나왔었죠. 50개가 나오면 이때 이제 풀리는 게 전체의 50%가 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 방방기에서는 25개씩이 나가, 이제 한 블락에 25개씩 돼요. 그리고 그게 나가면 이게 25개면은 남아있는 거에서 25%가 풀리고 이게 다 남으면 남은 게 또 25%. 그러면 12.5개. 그럼 똑같이 12.5%. 이렇게 해서 6.25, 3.1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누적하면 이제 물론 100%가 되는 거고, 이제 요 블록 개수, 요 기간 동안의 블록 개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최초로 21 밀리언이 나온다.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사토시 인터뷰 할 때 이제 이 정도로 설명했는데, 이제 딱히 이 숫자를, 그러니까 이 숫자를 21로 만든 거는 사실상 반감기에 해당되는 이 블럭의 개수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안 바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25, 25 이건 왜냐면 알아보기 편하게 하기 위한 거라서 이거는 안 바꿨을 거고, 그러면 이 반감기의 기간, 이 기간을 조절하면 이제 이 값이 바뀌겠죠. 전체 값이.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왜 21에 맞췄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설명 못해서 죄송한데요. 샤이닝 BSV 기능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또는 그 이상의 기능하시는 새로운 코인 BSV로부터 다시 하드 포크 되거나 제3자에 개발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 네, 그렇게 개발될 수 있지요. 그렇게, 그러니까 BSV는 티커는 BSV지만 이게 사실은 오리지널 제너시스 블록으로부터 출발해서 쭉 내려온 레가시 체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리마이닝을 못했죠. 그러니까 크레이그 박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BSV가 프리마이닝을 했으면 뭐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ICO를 하거나 이런 것처럼 프리마이닝을 한 다음에 이 BSV를 마치 이게 짝퉁인데 진짜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을 호도해서 뭐 수익을 내려고 한다. 그런 사기꾼이 프리마이닝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프리마이닝을 안 해서 어떤 이제 단점이 있냐면, 이건 단점은 아닌데, 이 생태계, 이제 쉽게 생태계에 뛰어들고자 하는 이제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단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프로젝트들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거든요. 다른 프로젝트들은 프리마인 해가지고 이걸로 펀딩을 엄청 크게 받을 셈이 됐죠. 그러면 이걸로 다시 생태계에 투입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뭐 개발회사라든가 각종 종사하는 그 업체들이 이 수익을 다 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일을 쉽게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제대로 된 아웃풋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BSV 자체 코드는 이제 코드 자체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뭐 BSV 플러스 이런 코인을 새로 만들었어요. 나는 BSV보다 더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는 일종의 프리마인도 했어. 그래서 BSV의 모든 장점은 다 가지고 있고, 초기 참여자들은 프리마인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도 올렸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생태계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빨리 활성화를 시키겠다. 근데 이런 전략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시기적으로 좀 지금은 한 발 늦었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건 프리마인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좀 전에 SEC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FTX 파산 때 이제 FTT 이거 다 지금 증권으로 돼서 이거 다 기소 조사받고 있죠. 그 다음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 코인 뭐죠? BCC인가? 하여튼 바이낸스 코인 역시도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프리마인에서 무언가 하게 되면 전부 다 증권에 속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처럼 아무 거래소에나 상장할 수 없고요. SEC에 미리 등록을 해야 되고, SEC에서 등록돼서 증권으로 판별되면은 공개시장에 아무렇게나 상장해서 이렇게 기존처럼 쉽게 이지머니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프리마인에 대한 이점은 없고요. 그러면 그건 제외한다 치고, 다시 내려온다.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자, 그냥 BSV 똑같이 만들어서 나는 더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 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BSV 플러스 진영에서는 뭔가 돈이 더 많아요. 앨런 머스크 같이 뭐 이제 뒤에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더 좋은 사람 데려와서 BSV 생태계보다 더 빨리 얘를 발전시킬 거야. 뭐 이런 전략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전략을 할 때 메리트가 없어요. 프리마인이 없기 때문에. 프리마인을 안 하면 이걸 직접 구축해서 다른 별다른 생태계를 구축해서 얻는 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BSV에서 하는 게 더 낫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체인을 따로 만들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모든 기술은, 핵심 기술은 전부 다 엔체인 글로벌이 라이센스를 들고 있습니다. 특허를. 이 특허를 우회하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이 특허를 사용하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우회하기 위해서는 R&D를 막 해야 되는 거죠. R&D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은 소송비도 치러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가든 이런 식으로 나가든 이런 식으로 나가든 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죠. 그러니 그냥 여기서 하는 게 더 낫죠. 우리가 인터넷이 두 개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어떤 플랫폼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망쳤다? 비탈릭 부테린이 모든 것의 원흉이다. 이더리움을 마치 어떤 플랫폼처럼 만드는 방면에 답변이 됐나요? 예, 예, 답변이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를 마치 이렇게 플랫폼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검색. 자, 지금 검색은 구글만 쓰지만 정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검색 서비스가 여러 개 있는 게 좋은 거죠. 네, 검색 서비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여러 개 있는 게 좋은 겁니다. SNS도 마찬가지죠. SNS도 트위터도 있지만 BSV 진영에서는 트위치라는 것도 있고 경쟁하는 것들이 있는 게 좋은 거죠. 플랫폼은 그래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인터넷은 컴퓨터들 간에 국제 언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개 있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개 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망이긴 한데 이 네트워크망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은 뭐냐면 서로 컴퓨터가 통신을 하는데 사용하는 언어예요. 이 언어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은 게 인터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레이어 3 라우터라고 하죠. L4 스위치라든가 L3 뭐 라우터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다 다른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이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구축을 하더라도 전 세계 인터넷이 그물망처럼 연결돼서 다 호환성을 갖고 연결이 돼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기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언어를 이제 기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데, 즉 이 프로토콜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플랫폼은 여러 개가 있어서 경쟁하는 게 좋지만 최종 모습도 경쟁하는 게 좋아요.
자, 인터넷도 지금처럼 IP, TCP, IP가 다 이제 평정한 건 평정을 했지만 지금은 초창기에는 이렇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프로토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로 평정이 됐죠.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토콜이 좋은지 모르니까 그 과정에서는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프로토콜이, 즉 여러 블록체인들이 네임넷이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과도기적인 모습이고 결국은 하이랜더 게임이랑 비슷해요. 최후의 승자 하나만 남는다. 이거는 언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 프로토콜. 그래서 최후의 승자 하나만 남아서 얘가 만국의 컴퓨터 만국 공통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어서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의사결정이에요. 내가 기존에 페이스북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라는 경쟁 플랫폼을 하나 만들겠어 라고 하는 거, 쿠팡이 있는데 11번가 뭐 티켓몬스터 이런 경쟁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걸 다 죽여버릴 거야. 공존이 아니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나만 유일하게 살아남을 거야 라고 하는 하이랜더 게임, 하이랜더 게임을 할 거야. 그러니까 즉 하이랜더 서바이벌을 할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시도는 있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매우 적다. 그러나 레이븐 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처럼 저도 이제 일일이 설명드리는데 좀 지쳤어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그냥 있으면 좋겠어요. 있어서 해서 망하는 게 보여지면 좋겠어요. 봐라, 저렇게 되잖아 라는 거죠.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BSB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하지만 뭐 다른 쪽에서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말리진 않겠고 격려하겠다. 그 산 증인으로서 시행착오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 업계를 위한 굉장한 기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럼요,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시고. 아이디도 샤이닝, 아이디가 멋있네요. 우리 모두의 미래가 이 샤이닝 님의 아이디처럼 다 환하게 밝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BSB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데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코앞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핸드캐시의 USDC. 실제 소매 지불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 없었죠, 여태까지. 스테이블 코인 또는 스테이블 토큰. 자, 모든 스테이블 토큰이 어떤 역할만 가능했죠? 거래소 내부에서만 쓰였죠. 거래소 내부에서 사용되는 이 스테이블 토큰은 스테이블 토큰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막 그 수많은 트랜잭션에 의해서 실제 자산, 디지털 자산을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샀다 팔다 할 때, 이때 USDC라든가 USDT를 사용했죠. 그러면 이게 USDC, USDT 이런 것들이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이런 기반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실제로 우리 블록체인의 철학에 맞춰서 그때 이게 바로바로 지급되고 청산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재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녀석들이. 그래서 USDC, USDT는 대부분은 목돈으로 거래가 돼야 돼요. 목돈. 아까 우리 처음에 읽은 게 뭐였죠? 스몰 캐주얼 트랜잭션, 스몰 캐주얼 페이먼트. 그거 안 맞죠? 즉 스몰 캐주얼 페이먼트가 가능한 게 이 바닥에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비트코인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소매 지불이 가능한 토큰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남아시아 여행을 갔어요. 동남아시아 여행 가서 길거리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에 참여를 하셨다면 잘 모르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6년도에 비트코인 억셉티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비트코인 억셉티드. 그러니까 비트코인 받습니다 라고 하는 가게에 이런 거 붙여놓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좀 더 제가 어릴 때로 가면,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신용카드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신용카드가 많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네에 무슨 세탁소 이런 상공인들 있죠. 그 동네 정문에, 유리로 된 정문에 비자 마스터 받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받습니다 라고 하는, 비트코인으로 실제 소매 결제를 할 수 있는 상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았었습니다. 그게 막 늘어나던 추세였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딱 멈췄느냐? 2015년, 16년 무렵에 딱 멈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용이 늘어나니까 드디어 1메가 블럭을 다 채우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블럭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데 이걸 안 키우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 원래는 빨랐어요. 비트코인이 빨랐는데 이때부터 느려진 거예요. 2016년도부터. 그리고 이 스케일 이슈에 대한 논쟁과 뭐 이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하드포크하고 이제 그 이더리움 나오고 하면서 이 바닥에 완전히 멍멍이판이 된 거고요. 자, 그런데 핸드캐시가, 핸드캐시 BSV 월렛이죠. 그 다음에 토커나이즈들은 비트코인 위에서 비트코인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이더리움 ERC20, ERC721 뭐 이런 것들과 같은 토큰을 커스텀 토큰을 생성하고 만들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 다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뭐 NFT라든가 뭐 여러 가지 토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토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팀은 여기 하나밖에 저는 못 봤어요. 토커나이즈 팀. 이게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이제 제임스 벨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CEO를 맡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네. 요 핸드캐시가 토커나이즈들을 채택을 해서 여기에 발행하는 게 뭐냐? USDC다. 그러면 여기에 핸드캐시에서 발행되는 USDC는 어떻다? 빠르다. 그 다음에 수수료가 저렴하다. 거의 제로다. 자, 이러면 무슨 일이 가능하다? 달러를 좋아하는 동남아시아, 이런 제3세계의 구멍가게들 있죠? 길거리 리어커, 소상공인, 이분들은 핸드캐시 어플리케이션만 까면 그냥 디지털 달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지갑에, 우리가 카카오톡이 왜 그렇게, 카카오톡이라든가 메신저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빠르게 확산이 됐을까요? 그거는 앱 하나만 설치하면 돼서 그렇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앱만 깔면 되잖아요. 앱만 깔면 되는 거죠. 복잡한 절차 없이 앱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 만난 사람들이랑 뭐 텔레그램이든 뭐든 그러면 이제 소통이 되죠. 똑같습니다. 핸드캐시 앱만 깔면 채팅이 아니라, 채팅이 말 주고받는 거잖아요. 핸드캐시 앱만 깔면 상호간에 디지털 달러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태까지 이 당연한 것들을 못했어요. 오히려 2009년, 2010년에 잘 되던 겁니다. 초창기에. 망가뜨렸죠. 2015년도에 망가뜨리고 지금의 알트코인 세상 완전히 멍멍이판을 만들어 놨는데, 이 오랜 시간 걸린, 처음부터 가능했던 거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주고받았죠. 그러니까 누군가 비트코인은 뭔지 몰라서 안 받는 쪽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달러를 누가 왜 안 받겠습니까?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달러인데. 지금 USDC가 왜 안 쓰이느냐? 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데 베트남이나 가서 길거리에서 USDC를 줘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딴 데 가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거래소에다가 계좌 트고 거래소에 입금해서 다른 코인 사고 뭐 되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를 잘 안 받아요.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지갑만 받으면 직접 달러가 오고 가요. 거래소니 뭐니 이건 모르겠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USDT 결국은 다시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 얘는 거래소에서만 쓰이니까. 거래소 밖을 나가게 되면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거래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녀석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핸드캐시라는 앱이 USDC를 이 USDC 거래소에 갇혀있는 USDC를 월드로 방출하는 거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핸드캐시 버전 5.0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 개발은 완료됐어요. 완료됐고 마무리 한 땀 한 땀 버그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캐시 CEO인 알렉스 어거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의 임팩트가 매우 클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좋은 뉴스가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엔체인 CEO도 바뀌었죠 이번에. 엔체인 CEO 바뀐 크리스틴 에거헨슨의 바이브와 그 열정과 에너지, 스태미나가 장난이 아니고 네트워크도 대단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저는 2013년도에 BSV 쪽 생태계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코인판 BSV 게시판에 코인 재할당에 대한 논쟁이 활발한데 기회되시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논쟁에 끼어들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거기서는 한번 살펴본 다음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참전을 하게 되면 네.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 본 다음에 뭐 잘못되거나 오해가 있으면은 제가 다시 제 채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DC의 BSV의 관련성이 있나요? 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USDC를 토큰 하는 거예요. USDC 토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USDC의 노트죠. 자, 사실 다 모든 토큰은 어떻게 보면 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있는 게 뭐죠? 가장 베이스 자산이 달러죠. 달러가 뱅크 어카운트에 있죠. 자, 그럼 이걸 기반으로 서클이 USDC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0만원짜리 상품권 비슷한 거예요. 이 달러 이게 지폐 또는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이 시스템이 불편하니까 얘를 디지털화한 거예요. 디지털화. 그래서 USDC를 만들었어요. 얘는 온 블록체인에 있죠. 자, 이미 이 자체가 토큰입니다. 토큰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상징이죠, 상징. 토큰의 말은 그러니까 뭔가를 이 USDC는 은행 뱅크에 있는 1 USDC는 1달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러 그 자체가 아니라 뭐죠? 달러 지급 보증 노트에 해당되는 거죠. 달러 지급 보증 그 노트예요. 자, 그러면 핸드캐시가 하는 건 뭐냐? BSV 블록체인 위에다가 위에 있는 토커나이즈드 프로토콜 위에 USDC 핸드캐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요 서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USDC를 다시 한 번 더 토큰화이즈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량의 USDC 리저브를 핸드캐시가 들고 있으면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빠르게 오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왜냐?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는 어디 있죠? 이더리움, 솔라나, 또 어디 있지? 몇 개 있죠? 얘네들 느리죠? 솔라나는 좀 빠른데 무슨 문제가 있죠? 얘는 주기적으로 다운타임이 있죠. 왜냐? 솔라나는 태생적인 설계 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운타임이 없으라고 블록체인을 만든 건데 뻑하면 죽죠. 지금 솔라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있었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 기억나시죠? 그거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요? 네, 그래서 솔라나는 안 되는 겁니다. 솔라나는 다운타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리테일에서 활용이 안 됐었을 때까지, 그러나 핸드캐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이제 핸드캐시 앱만 있으면 누구나 달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비트코인 몰라도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2시간 했네요. 자, 12시가 넘어가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USDC 개발 측에서 트랜잭션에 BSV를 사용하기로 확정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서클에서 USDC 발행할 때 미국 페더럴 리저브에다가 무슨 허락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개죠. 그러니까 서클이 달러를 계좌에다가 1달러를 넣고 그 1달러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해서 발행하는 거는, 이런 사업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라는 지폐의 형태를 바꾸는 거죠. 이 지폐도 뭐 찢어질 수도 있고. 이를테면 뭐 플라스틱 칸에다가 서클이라는 회사가 이제 달러처럼 이건 내가 서클에서 발행한 달러다 라고 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페더럴 리저브처럼 달러를 새로 찍는 게 아니라 있는 달러를 보관한 다음에 그 달러의 형태를 바꿔서 유통시키고 나중에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면은 다시 진짜 달러를 준다든가, 이런 식의 사업은 할 수가 있다. 그런 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USDT라든가 USDC 모두가 그런 것이다. 다만 중요한 거는 어카운트에 1달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USDT라든가 USDC에 하나를 발행했으면 그 리저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리저브가 제 영상 중에 맡긴 돈과 빌린 돈의 차이,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이 리저브는 빌려준 돈이 아니라 맡긴 돈에 가깝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100%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네. 근데 그러지 않아서 FTX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바이낸스도 아까 이제 조사를 한 글에 의하면 일부만 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혹여라도 이제 그쪽에 거래를 하거나 이제 그러신 분이 있다면, 자산이 그쪽에 있거나 이러신 분이 있다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에서 단순히 제 말만 믿고 무조건 뭐 자산을 빼고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제가 이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직접 한번 다시 천천히 공부를 해보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후회가 없게끔 분명히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판단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세상에 좋은 정보라는 없다. 고급 정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급 정보가 존재할 수 없고, 특히나 나에게만 몰래 알려주는 고급 정보라는 건 더더욱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의심을 해봐야 돼요.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을 보시게 되면 가끔 동물들이 기가 막힌 촉으로 지진의 전조를 느끼고 뭐 피하거나 이제 주인을 구해내는 장면을 봤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급 정보는 이 세상에 없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정보가 주어지는데
거기서 중요한 가치를 알아보는 고급 안목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고급 안목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의 안목을 가지고 판단할 때 그 진짜 고급 정보가 자기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오늘도 같이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이제 곧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애들한테 잠들 주무셔야죠. 예, 오늘 덕분에 편안하게 음악 좀 또 틀어놓고 질문도 받고 하면서 저도 많이 힐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몸도 아프고 좀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자,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라이브에 이 황금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 연휴에 라이브로 참여해주신 10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이만 들어가겠습니다.